증가폭이 7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8년 4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도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용 쇼크에 정부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월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초선 의원들은 보수 정치 실패에 책임 있는 중진들은 정계 은퇴하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총사퇴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덤프 트럭이 빌라로 돌진해 3명이 다치고 4가구가 파손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부엌쪽으로 그냥 몸을 피신을 했죠. 그런 순간 완전 천둥벼락과 같은 소리가.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5만여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이버 수사 인력 1,200명을 동원해 불법 영상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곧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끝모르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7만 명대로 급감해서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 명입니다. 지난해 5월에 비해 신규 취업자는 7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만 명이 줄었던 이후 8년 4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적습니다. 30만 명대였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 선에서 맴돌더니 10만 명 훨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넉 달 연속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여팡 부진들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를 이끈 것으로 보이고요. 실업자 수도 112만 1,000명을 기록해 5개월 연속 100만 명대입니다.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조사에 이어 고용 성적표까지 저조하게 나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통계청은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폭 자체가 줄어든 요인이 있고 최근 조선 자동차 업계 고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박상현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은 취업난이 가장 심각한 업종이 어디인가부터 좀 따져봐야겠죠? 네, 넓게 봐서는 3가지 업종입니다. 예. 이 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 9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임대 서비스업이 또 5만 3천 명이 줄었고요. 숙박 음식업 취업자 역시 4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공통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바로 20대 청년과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소매업, 임대 서비스업, 숙박업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좀 보입니까? 네, 지난달 임금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서 8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을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용직만 32만 명이 늘었고요. 임시직은 11만 3천 명, 하루하루 임금을 받는 일용직은 12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저소득층 사이에선 일자리를 구하는 건 고사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정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지 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불황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결국은 자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조업 취업자 수도 7만 9천 명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 기반 산업인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산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 기자 설명을 예를 들어보면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그 앞에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아파트 임대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설명이군요. 자, 그러나 이게 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고용 감소는 당연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조업이 안 좋다는 것 외에 인구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일자리 증가폭도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20대 청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폭에 비해서 취업자의 감소폭이 큰 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예, 박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 중인 쟁점의 하나는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정부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음식점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예년과 달리 썰렁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숙박 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12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얼어붙게 합니다. 2년 살고 나갔다니 고용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나가거든요.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벌써 실업률은 4%.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업 투자 위축,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위축,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참사를. 저출산으로 청소년이 계속 줄면서 학원 선생님 등 교육시장 일자리도 9만 8천여 개 감소했습니다.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조선과 자동차 분야의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조업과 같이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가라앉으면서 영향받은 부분들이 함께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업종별로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6.13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 김무성 의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먼저 자유한국당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의원총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당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모든 걸 바꾸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서 자유한국당의 해체에 가름할 정도로 우리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겠다는. 초선 의원들은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중진 의원들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은 정계 은퇴를 하고 5명으로 시작한 초선 의원들의 혁신 요구 모임은 현재 33명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중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초선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 육선의 김무성 의원은 가장 먼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초선의 윤상직 의원도 김무성 의원과 함께 가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사선 김재경 의원도 보수의 항복 선언이 필요하다며 혁신 비대위장을 맡는다면 이후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충격 속에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주선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거친 안철수 후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당의 앞날이 역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의원 등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미안하다며 지도부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전 후보는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5일가량 머무르면서 거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유승민 전 대표에 이어 오늘은 박주선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고위원 전원은 모두가 만장일치, 표결은 아닙니다만 만장일치로 오늘 함께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4개월 만에 김동철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당의 화학적 융합을 자신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실용 정당을 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향한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경쟁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당선 축하식에선 선거 기간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지방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오는 8월 집권 여당을 이끌며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당 중진 의원 가운데선 7선의 이해찬 의원과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송영길, 박영선, 서른 의원, 3선의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친문주류인 전해철 의원과 송파을 재선거로 국회 재입성한 최재성 당선자도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재성의 역할이 정당개혁, 국회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곧 진행될 개각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에 복귀하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추미애 대표의 재출마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새 대표가 되면 다음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예, 조금 전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당의 진로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치부 백대우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의총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그러나 의총 분위기가 뭐 살벌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분위기는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뭐 아직은 뭐 분위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일단 진행된 시간은 한 3시간 반 정도
였고요. 그다음에 소속 의원 한 26명 정도가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뾰족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큰 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당분간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대표 당장은 뽑을 생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습을 위해서는 당대표를 빨리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냥 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당대표 권한 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줌도 안 되는 보수당의 권력을 두고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듯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전당대회를 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도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은 당대표는 물론 비대위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금은 누가 나와도 국민들이 보기에 똑같다. 독인 백인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기류도 전해졌습니다. 예, 뭐 결국 당 내부에서 누굴 뽑을 것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인지 이제 이런 논의가 앞으로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장 역할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이분도 어쨌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 원내대표가 하는 것에 대한 뭐 어떤 논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었는데요. 의원총회 직후에 진행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퍼포먼스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김성태 대행의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김 대행이 이 사전에 준비한 행사에 김무성 그리고 한선교 의원 등은요. 조금 국민들이 자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지적이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성태 대행에게 힘이 조금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도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 무릎 꿇는 퍼포먼스에 다 참석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예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요 5명 안팎의 의원들이 당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요 앞서 리포트 들으신 대로 초선 의원 33명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당이 탄핵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이념을 해체하고 물러날 분들은 또 물러나고 확실한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단순히 페인트 칠만으로는 새 집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요 선거 전에도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반성만 하더니 선거 이후에도 역시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적폐 세력이라고 반성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보수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전부 부정을 해버리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당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정체성 논란이 본격화할 조짐도 일부 보였다. 이런 관측도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이 진로를 둘러싸고 뭐 당 안팎에서 뭐 상당한 논란이 상당 기간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백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진 않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고발이냐 자체징계냐를 놓고 둘로 쪼개졌던 사법파동 앞에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어정쩡한 절충안이었습니다. 직접 고발은 하는 대신 수사가 개시되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직접 고발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른 수사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법원장 명의의 형사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법관 대표회의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 등의 결론을 수용하는 대신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강경한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외견상 절충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우회적인 수사 의뢰에 가깝다는 평가와 함께 내부 반발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대법관 13명은 대법원장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법관들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어서 사법부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지켜보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전 법원 수뇌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20건 정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을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이 다수이지만 이번 의혹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해당 법관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벌써부터 수사회의론도 나옵니다. 문건 공개로 드러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교감설과 특정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관의 적극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재배당이나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검토하며 일단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처 판사는 물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전임 사법부 수뇌부가 검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네,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뉴스나인에서도 여자 화장실에만 정체불명의 구멍이 많다는 걸 집중 취재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공중 화장실 5만여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 인력 1,200명을 동원해 불법 영상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쑤셔보고 접착제로 메웁니다. 아, 여기에도 구멍이 있네. 강시현 씨는 공중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볼 때마다 몰카 공포에 시달립니다. 결국 자구책으로 안심 키트마저 마련했습니다. 남이 저의 신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6,470건, 5년 전에 2.7배나 됩니다. 급기야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공중 화장실 5만여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탐지형 장비 구입에 50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또 단추 몰카 등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판매 등록, 이력제를 도입합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인력 1,200명을 투입해 불법 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웹하드 업체,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몰카 영상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경북 고령의 세탁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폭발 충격으로 파편이 300m까지 날아가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각로 굴뚝이 쓰러진 채 불탑니다. 공장 건물은 철골이 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로는 돌멩이가 나뒹굴고 근처 주택까지 부서졌습니다.
젖어 날라왔어요. 네, 젖어 안 그래도 심장이 좀 안 좋은데 막 벌렁벌렁거려요 지금도. 오늘 낮 4시 반쯤 경북 고령의 한 세탁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 근로자 29명은 낮 2시쯤 퇴근했는데 남아있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공장 안에서 숨졌고 한 명은 공장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한 폭발로 커다란 건물 파편이 수십 미터까지 날아왔습니다. 파편을 맞은 자동차는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은 최대 300m까지 날아가 근처 공장 근로자도 한 명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각로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부산에서는 내리막을 달리던 덤프트럭이 한 빌라 건물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4가구가 파손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휘청거리며 내달립니다. 멈추지 못하고 택시를 받으며 지나갑니다. 내리막을 400m 달려 빌라로 돌진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부엌쪽으로 그냥 몸을 피신을 했죠. 그런 순간 막 완전 천둥벼락과 같은 소리가. 트럭 앞부분이 건물 1층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덤프트럭이 빌라를 들이받으면서 건물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부서진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실은 소파가 뒤집어졌고 흙과 찌꺼기로 난장판입니다. 우리 아들은 취업 준비 취준생이거든요. 뭐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고. 오늘 아침 9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57살 박모 씨가 몰던 25.5톤 덤프트럭이 택시와 승용차를 받은 뒤 4층짜리 빌라를 덮쳤습니다. 박 씨와 택시 기사 등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주민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안전성 검사 결과 건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옛 한국가스공사 사옥이 철거됐습니다. 폭약을 사용한 발파 해체 작업으로 20여 년 된 건물이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파 해체 작업을 알리는 오색 폭죽이 터집니다. 곧바로 건물 한쪽에서부터 옆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초 만에 건물은 완전히 주저앉고 뿌연 먼지 구름만 남습니다. 옛 한국가스공사 사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발파에는 산업용 에멀션 폭약 54kg이 사용됐습니다. 또 진동과 소음, 그리고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정밀 전자뇌관 560여 개를 투입했습니다. 기둥을 차례대로 무너뜨려 구조물이 스스로 붕괴되는 발파 해체 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슬라브 또 건물 기둥 뼈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파를 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건물은 가스공사가 1997년부터 17년 동안 사옥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2021년까지 3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트루킹 특검팀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 인선 작업이 오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들 핵심 참모진들과 함께 수사 실무진 구성과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루킹 특검의 핵심 참모격인 특검보 자리엔 검경 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상윤 특검보는 1993년 사법시험 경정특채로 경정에 임용된 20년 경찰 공무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초기 부실 대응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두고 경찰 출신 특검보가 포함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호 특검보와 최득신 특검보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구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입니다. 특히 최 특검보는 검사 시절 휴대전화와 컴퓨터 증거물 분석 작업인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가로 평가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후문입니다. 특검과 특검보를 보좌해 수사 실무를 이끌 수사팀장에는 방봉혁 서울고검검사가 임명됐습니다. 허 특검은 다음 주 중 파견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기록 검토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국고손실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에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어 국정원 특활비에 대가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 등을 강조해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번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당선자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다 참배한 건 아니고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만 찾았다고 하는데 강동원 기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에 뭐 설명이 나왔습니까? 예, 민주당은요 오늘 현충원 참배는 순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굳이 반대 진영인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승리가 두 분 대통령께서 뿌려놓으신 민주주의와 평화, 또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맞서 싸워오신 두 분 대통령이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둔 그런 날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 대통령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역시 보수 정권이었는데 다른 보수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유신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민주화 공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김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1980년대 김영삼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은 5.18 광주 민주항쟁과 함께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예, 거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이 김현철 씨는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입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과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군요. 예, 맞습니다. 새로 대표에 취임하거나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찾았습니다. 이 상대 진영 혹은 중도층의 지지까지 끌어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죠.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형식적인 참배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묘역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직후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는 화해와 통합을 내세우면서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처음으로 찾았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지역과 계파 간 갈등을 치유할 필요가 있었고 중도층도 끌어안기도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역시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중도층 공략 행보에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건 2016년 당대표 당선됐을 때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는 모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습니다. 예,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어쩌면 좀 야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어쩌면 이게 또 정치의 승리이기도 하겠죠.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남북 장성급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는데요. 북한은 열점 수역이라고 표현하며 NLL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회담 시작 10시간이 넘어 발표된 남북 공동 보도문은 양측이 달랐습니다.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마무리를 하자 북한 측 수석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화기애애했던 회담 초반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저처럼 지금 환하게 웃으면 회담 결과가 좋다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북은 동서해 군통신선 복원과 상선망과 함대 간 직통전화를 통한 서해 우발 충돌 방지,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에는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2년 반 이내로 못 박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시설 파악에 곧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시설 파악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work with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have a fuller understanding of that so that we can begin to execute together the commitment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ade. 공동 성명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미국이 암묵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브리핑을 연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과 관련해 곧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have specific details later. We're working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we'll make sure we get you guys that information.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북 정상회담을 직접 취재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중 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에게 거수 경례를 받자 똑같이 거수 경례로 답하는 모습인데요. 부적절하다. 당연한 예의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북 정상회담 회담장.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려 하자 군복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거수 경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얼떨결에 거수 경례를 합니다. 어색한 엇박자는 곧 악수로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수행 성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전직 미국 장성들은 대통령이 적국 장교에게 거수 경례를 한 건 본 적도 없다며 부적절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전 공작에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군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든 적이 있듯이 이번 경례도 예의를 표시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It's a common courtesy when a military official from another government salutes that you return tha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북한 앵커들은 김정은을 칭찬한다며 미국 방송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농담성 발언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방금 보신 논란의 장면은 북한 매체가 방영한 기록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촬영해서 외신이나 우리 언론에서 못 봤던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국제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 나온 간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 싱가포르에는 김 위원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북한 TV는 이걸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모여온 사람들로 인사 동지를 무한한 존경심을 안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숙소였던 호텔 스위트룸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 혼자 앉아있고 김영철 등 다른 참모들은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그날 밤 깜짝 외출.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함께 무언가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김여정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드디어 정의 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의 시각은 다가왔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이어 북한이 인간 쓰레기라고 비판했던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방영됐습니다. 회담 내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군 유골 발굴 및 송환 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선비핵화, 후보상이 원칙이라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를 소개하는 장면 역시 김 위원장을 존경해서 그랬다는군요.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전용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領導자 동지에 대한 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김영철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 위원장을 대규모 환영 인파가 맞았습니다. 당 간부들은 이번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인파를 간신히 막아내는 경호원들. 40분간의 기록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 위인을領導자로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극장가는 여풍이 거세게 불 조짐입니다. 범죄물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Why do you need to do this? Because it's what I'm good at. 왕언니 산드라 블록의 행동대장 케이트 블란쳇, 패션왕 애네 서웨이까지 네로라는 탑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범죄 전문가들의 이야기. 오션스 시리즈 오션스 8은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범죄물의 새 판을 짰습니다. The Met will be hosting its annual ball.
and we are going to rob it. One of the most glamorous stars the screen has ever known. 영화 밤쉘은 1940년대 할리우드 최고 스타 헤디 라머의 이야기입니다. 섹스 심벌로 소비됐던 그녀는 알고 보면 와이파이를 만든 발명가였습니다. Wi-Fi, Bluetooth, that's her technology. 영화는 시대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발명가 헤디 라머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참정권 투쟁에 몸을 던진 스위스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유리천장은 물론 성금기에도 도전합니다. 6월 극장가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스웨덴전을 사흘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또 다른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인데요. 대표팀은 암막 커튼까지 준비해와서 컨디션 조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분주요갑니다. 낮처럼 보이지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흔한 저녁 모습입니다. 현재 밤 11시가 지났지만 한국의 초저녁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 상황이 지속돼 새벽 3시면 해가 뜹니다. 백야 현상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발생하는데 북위 48도 이상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위도가 북위 60도여서 좀처럼 해가 지지 않습니다.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위해 대표팀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1인 1실을 사용하는 선수단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햇빛 차단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선수들이 리듬에 있어서 생체 리듬에 전혀 깨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적응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암막 커튼이 있어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했고 충분히 편하게 잤습니다.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사흘 남은 스웨덴전에 초점을 맞춰 전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스웨덴전을 치르는 니즈니 노브고로드로 이동해 이번 월드컵 첫 승에 도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날 구소련 시절 철도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서 31명이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서 서독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중계를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글라데시에선 사람들이 월드컵 개막전을 보다가 정전이 되자 화가 나서 발전소를 습격하는 일까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중국 직장인 사이에선 월드컵 병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가짜 진단서를 내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경기를 즐기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월드컵은 자기 나라가 출전하지 않았어도 자기 나라 경기가 아니어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축구만큼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피를 끓게 하는 스포츠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9번 내리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록은 전 세계에서 단 6나라만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 열기는 시들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지방선거에 가렸고 대진 운까지 나쁘니까 그럴 만도 할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승패를 떠나서 경기 그 자체를 즐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수단의 교훈이 될 만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네덜란드 경기 전날 두 팀은 같은 연습장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는 먼저 훈련하면서 일부러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 한국팀은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때 이미 한국은 적수가 안 된다는 확신을 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은 5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더라도 여한 없는 승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탄식과 환호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공은 둥글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최선을 다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할 겁니다. 6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즐기는 월드컵이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은 선선하고요. 모레는 전국이 28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도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비슷한데요. 서쪽과 동쪽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아침 기온도 조금 더 오르겠고요.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